안녕하세요. 안 나오실 거면 다 안 나오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제 마지막 파이널 정리인데 뭐 크게 뭐 정리의 의미보다 일단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먼저 드릴게요. 머릿속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이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텐데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좀 안 맞네. 자,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실무 시험을 보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절대 하지 마세요. 시험 실무 푼 거 내가 틀렸나 맞았나 뭐 이렇게 가서 확인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자, 귀를 닫아라. 시험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밥도 드실 때 혼자 좀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 몰려 있는 데서 같이 먹으면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혼자 좀 떨어져서, 아는 분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져서 실무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패턴대로 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 그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점심을 먹고 이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한정은 반 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30분을 법규를 봤어요. 30분 법규 보고 나머지 60분을 이론을 봤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이걸 반반 보셔도 되고, 법규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법규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시고, 다만 이론에서 요 시간에 전범위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전범위를 보게 되면 어차피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대충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느니 그냥 5개에서 10개 내외 이 논점만 딱 그냥 골라가지고 자기가 좀 나을 것 같다, 자기의 이제 촉 그걸 가지고 그냥 그것만 정리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의 있죠? 의. 요것만 특히 정의 관련한 내용들은 잘 좀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답안지에서 나와야 되니까 요걸 최종적으로 이론에서는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이론 시험.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첫 번째가 이제 전략이었죠. 전략. 그래서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했던 전략 같은 경우는, 저는 전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푸는 순서를 먼저 잡아놓자. 요거는 거의 한 2-3분 아니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2-3분 안에. 그래서 문제를 나눠주는 시간이 5분 전에 문제를 나눠주죠. 그래서 전체 문제를 빠르게 훑고, 그러니까 문제 분석 세부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세부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고, 물음만 찾아서 내가 쓸 수 있는 거겠다, 아까 빨리 처리할 수 있겠다, 아닌 것만 판단을 한 뒤에 순서를 정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합격했을 때가 4, 1, 2, 3을 저는 순서로 했었어요. 4, 1, 2, 3으로 하고, 그래서 4번 문제에 옥차를 먼저 구성해 놓고 내가 답안에 쓸 내용까지
생각을 해놓고 종이 딱 치면은 이 4번 문제를 5분 이내로 작성을 하자. 예. 요게 일단 가장 첫 번째예요.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 항상 순서대로 쓰셨던 분들은 이제 100점에 대해서 필력이 되시고 100점을 항상 써왔던 분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100점이 항상 좀 빠듯해 왔던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 1, 2, 3번 문제가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시간 체크를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었죠.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평소에도 지금까지 해 오셨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건데,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안 됐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될 거라는 착각은 하면 안 돼요. 예, 평소에도 안 됐는데 시험장에서 되겠지. 뭔가 굉장한 힘이 발생한, 그거는 이제 필력에 대한 힘인 거고, 예. 문제 분석 자체나 물음을 찾는 거에는 시간을 충분히 쓰셔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문제 읽으실 때 천천히 2번 읽고 물음에 체크를 해두시고, 이거 물어보는 거였지. 그러니까 앞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나 복잡했을 때 물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지금까지 그랬었죠.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작년 3번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작년 3번. 반드시 이론의 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천천히 2번 읽으셔서 물음을 체크해 두시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분석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문제 분석을 할 때 읽으면서 관련 내용들이 여러 가지 아마 떠오를 거예요.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근데 물음을 놓치지 않고 여기서 목차에 대한 균형성을 놓치지 말자. 이것만 사실 잘 지켜도 꽈락은 안 나올 거예요. 이것만 잘 지켜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중점을 뒀다라는 얘기는 목차 개수가 거기에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고, 목차 개수가 하나라도 더 많았을 때 내용적으로도 거기에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이거를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만약에 시간 조절을 하다가,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목차에 줄수를 줄여버리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문제 분석이 안 되는데 답안을 쓰기 시작하면 답안에 버퍼링도 걸리고 쓰면서 본인이 말이 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문제 분석과 목차가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 작성을 하지 말자. 답안 작성 들어가는 순간 버퍼링이 없이 쭉 쓰셔야 돼요. 쭉 쓰시고, 혹시나 답안 작성을 하다가 이것도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썼네 라고 드는 생각이 있죠.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 그 생각이 들고 그거를 적기 시작하는 순간 꼬이기 시작해요. 뭔가가 꼬여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배점을 놓치거나 배점의 균형성이 일그러지거나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시험장에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서 작성하실 때 웬만하면 관련 그 상위 개념으로 거의 한 80%가 처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너무 상위의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물어본 거, 물음을 찾아 놓고 여기에 상위 개념 정도만 쓰시면 충분하다. 예,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간혹 최근에 이제 결어에 관련 문제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본문에서 이제 뭐 굳이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쓸 필요는 없죠. 예, 요거는 굳이 그냥 차라리 결을 뭔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힘들다. 3줄 쓰고 그냥 끝내요. 예, 그게 나아요. 거기서 시간을 절대 소비하지 말자. 본문에만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하자. 예, 그래서 그것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답안 작성하실 때 아는 거 전부를 쓰지 말자. 시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보여주고 나오자.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의 한 70%만 쓸 수 있어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들 한번 그러면 앞쪽 한번 지금까지
1기가 이제 기출 문제였었고 2기, 3기, 4기 해온 것들 중에서 그냥 문제들 보면서 간단하게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구분 건물의 감정 평가. 이제 목적이 나와 있었죠. 규모 같은 거, 7층, 호수 이런 것들 집합 건물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목적이니까 목적이 중요하겠죠. 일반 거래 목적. 집합 건물의 이용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 문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층 본건 같은 경우가 지금 7층에 있었었고 나머지 사례들 그래서 뭐 사우나 운영 그다음에 뭐 층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내가 그냥 문제에서 제시된 거를 나중에 포섭하자. 그리고 수집된 거래 사례 내용이 402호, 701호. 이제 본건이 701호인데 본건에 과연 거래 사례를 쓸 수 있었느냐?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내용들이 주어져 있지만 일단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본건 자체에 대한 거래 사례는 안 쓰죠. 그죠?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게 지금 특성과 방법, 특성은 항상 감정평가 방법을 물었을 때 특징 개념을 물어봤으면 특징을 항상 써주자. 왜? 주된 방법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본건의 거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냐? 없다. 예, 그죠? 그 다음에 402호, 701호 활용할 때 이것도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고 했었죠. 거래 사례가 아니라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 사례 산정을 할 때의 문제인 거죠.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유의점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답안이 썼던 게 단순 거래 사례의 선정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2번 주거용, 상업용, 그 다음에 비교하는 문제. 개념을 논하던, 설명하던 물어보면 크게 의의와 내용이었고 내용에서는 근거, 기능, 취지, 분석, 절차, 목적 그런 거 방법들 그 중에서 생각나는 걸로 처리하되 어차피 마지막에 물음 3번에는 비교니까 이 두 개의 목차를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비교에서 특히 문제에서 비교가 나오면 중요한 거는 공통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가 중요하다. 그죠? 웬만하면 차이점이 다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하거나 그 공통점을 좀 쉽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뽑아내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A 측면에서의 비교, B 측면에서의 비교, C 측면에서의 비교 이거는 관계 목차에서도 활용을 했었던 거였었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건물의 개별 요인에 대해서 지금 쭉 제시가 되어 있었고 이거에 제조달 원가 및 적산가액 산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음이 제조달 원가니까 제조달 원가가 일단 들어갈 거고 적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수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감가수정 관련한 내용들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였었죠. 단순히 적산가액에 대해서만 서술을 할 게 아니라 그죠? 네 가지 제조달 원가의 의의 기준하고 기준과 구하는 방법. 이것도 물어봤을 때 다른 내용들을 답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기준은 일반적인 도급 방식의 통상의 부대 비용을 고려하는 거. 구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직접법과 간접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례형 관련해서 임대료 문제, 주된 방법, 다른 방법 각각 검토하라 이런 단어들 잘 보시면서 내가 목표를 2개 쓸 건지 하나 쓸 건지 기준 잡는 거 그리고 기대율 개념과 환원율의 관계를 설명하고 기대율 산정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라고 해서 기대율 산정 방법은 환원율 구하는 방법과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쓰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활용하는 거. 보상 문제도 제가 종종 냈었었죠.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문제와 보상 대상에 대한 문제. 근데 요거를 조문을 헷갈려 하거나 이걸 반대로 쓰신 답안이 많이 있었는데 물어본 거를 잘 기억을 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자. 특히 물음 1번 같은 경우 휴업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이잖아요. 영업, 휴업, 그러니까 휴업에서 영업 보상에 관련한 내용들만 쓰면 안 되겠죠. 임시 영업소나 가설 이런 것들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전체 체계 안에서 접근하자. 최근 주택시장의 변화와 특징 이런 형태는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택시장이나 아니면 뭐 주거용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떤 주어진 사실관계를 엮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나마 지금 최근에 관련할 수 있는 것들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내용들 그다음에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들 그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금리가 초반에는
급격하게 인상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다시 좀 약간 동결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 상황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다. 영향 또는 유의사항 이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자, 아무것도 쓸 게 없다.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은 절차로 먼저 포섭을 하시고, 그죠? 절차 안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그게 명가랑 목차였었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케이스는 앞에 내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사실 목차로 드러나주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10점에서 내가 시간을 쓰기가 좀 아깝다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빠르게 절차 안에서 여기와 관련한 내용들로만 목차를 꾸려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절차로 목차를 잡아도 되고, 대상 물건은 주택인데 시장 변화잖아요. 시장 변화에 따라서 유의사항을 두 개를 목차를 잡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택지 후보지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택지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실무 기준에서는 택지 등으로 조상 공사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한 얘기들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죠. 일반적인 게 택지 조성 공사 중인 거, 두 번째가 환지, 세 번째가 택지 개발 사업 지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각각의 기준과 원칙들이 달랐었고,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선분양, 후분양의 형식으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방법을 잘 쓰면 된다. 이제 실무 기준에 따른 원칙은 조성 중인 상태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공시지가기준법, 그렇지 않으면 가산방식, 공제방식, 뭐 개발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었다. 이건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사례형으로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주어져 있었고, 주어진 상태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차들이 있잖아요. 가로조건, 획지조건,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이것들 중에서 내가 묶을 수 있는 거를 묶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용상과 공법상 제한을 묶으면 한 단어로 현황이죠. 그죠? 현황은 이용사항과 공법상 제한을 포함하는 말이니까 가로조건, 획지조건, 그 다음에 기타 조건, 이거는 지역 또는 뭐 개별 요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시가와 진행 정도, 이거를 목차로 조금 바꿔보면 뭐 시장 상황 또는 뭐 성숙도 이런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택지 후보지, 성숙도를 쓴 거는 이게 택지 후보지니까 쓴 거예요. 택지 후보지니까 개념, 목차 5점에 이제 두 개니까 의 쓰고 뭐 특징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서술할 수 있는 거 쓰시면 되고, 방법, 그다음에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과 관련한 문제들은 그 방법에 있어서 산식을 주로 활용하는 목차로 쓰셔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인 감안사항. 그래서 위 공법상 제한 등의 제시 조건을 충분히 감안할 것. 조건들을 충분히 감안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제시된 목차를 내가 묶어서 보여주기가 힘들다. 그러면 나와 있는 목차, 나와 있는 제시된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바로 목차로 잡아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오피스 빌딩의 시장가치 할 때 3방식 적용 방법과 적용상 유의점. 대상 물건이 일반 거래 목적이었고 오피스 빌딩인데 이렇게만 출제가 됐으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서술만 하셔도 충분하지만 앞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생산성, 오피스 빌딩의 생산성, 얘는 다시 말하면 효용성과 관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특수 목적의 또는 특수 부동산이 나왔을 때 그 대상 물건의 특징은 곧 효용성, 생산성과 연결이 되니까 걔네들을 먼저 잡아주고 그에 따라서 방법 적용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 맞춰서 유의사항을 써주시면 되겠죠.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권. 글쎄 뭐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얘는 높지는 일단 않아 보여요. 재건축 재개발 쪽은 지금은 일단은 매도 청구권 관련해서 뭐 시가, 뭐 판례 이런 얘기들, 권리와 매도 청구권 자체와 청구권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그다음에 용도별 입지 분석 시 유의사항. 그래서 입지 분석할 때 용도, 문제에서 제시된 게 있으면 제시된 자료 4가지가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 4가지를 그대로 살려서 목차를 잡으시면 되겠죠. 관리 활동, 관리 이것도 몇 번 출제를 했었었죠.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도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부동산 관리가 중요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뒤에 나왔겠지만 얘가 가치와 관련해서 서술을 하는 것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죠. 특히 시설 관리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을 방지, 유지하는 효과인 거고, 그리고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는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적극적인 관리인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 물적, 법적 사항 관련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자, 물음 1번을 보시면 A를 B와 관련하여 논하던, 설명하던, 큰 목차는 뭐라고요? 뭐와 관련하여, 요게 큰 목차고, 세 목차가 물어본 거, 을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세부 목차로 잡아서 답을 하는 게 구조에 적합하다. 네. 그리고 권리금 출제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권리금. 그래서 권리금의 원칙들, 그 다음에 각각의 방법들 뿐만이 아니라 권리금의 그 조사 자료들 있죠. 조사 확인사항, 그죠? 그 확인사항에 대한 것들도 역시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큰 덩어리에서 이제 권리금을 항상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었었죠. 그죠? 기지불된 권리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로 해서 하는 것들 중에서 큰 걸로 하는 거니까, 그쵸? 작은 걸로 하니까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입지 분석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뭐 10점이든 5점이든 관련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혹시나 입지가 사례형처럼 나오게 되면은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생각해서 쓰는 게 차라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송전솔로 부지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얘는 뭐 실무든 이론이든 이론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큰 배점을 좀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커봐야 20점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문제에서 송전솔로 부지가 아니라 혹시나 선화지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용어는 그냥 선화지로 쓰시고 그 내용은 그냥 송전솔로 부지의 내용으로 그냥 쓰세요. 예. 용어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보상평가 방법, 특히 물음 1번 발생 가능한 손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 재산적 보상까지는 이론에서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방식과 개발법, 그 다음에 가산 방식, 각각의 특징들과 개념들 비교하는 문제는 사례형으로도 이미 출제가 됐었고, 목적별에서도 출제가 됐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 차이점, 비슷한 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나오면 그냥 같이 묶어주면 돼요. 굳이 내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서도 그 선분양 후분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음 자체에 보면은 개발법이라는 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용어를 그냥 그대로 살려서 쓰자. 그 물음 3번을 봤을 때 보시면 개발법은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는 형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물음 자체는 형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굳이 구별하지 말고 묶어서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묶어서 보여주고, 그 밑에 물음을 보시면 현재 가치의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개발법인데, 그 용어를 그냥 굳이 그 좀 리스크를 감내하고 쓰는 것보다 기출에 나온 용어를 그냥 그대로 살려서 표현을 해주자. 용어 절대 바꾸지 말자. 그다음에 특수목적 관련해서 어떤 뭐 지금 비중가액이 적산가액이 비중가액보다 훨씬 높게 산정됐다. 그랬을 때 분류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외부적으로 하나 보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특수 목적 자체와 관련한 내용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방법과 관련한 내용들, 그런 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죠. 요거를 살짝 변형해서 약국 문제도 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을 때 6가지든 8가지든 100점, 20점일 때 그걸 좀 병렬식으로 서술을 해주셔도 되지만,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목차로도 역시 총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됐던 뭐 다양성이나 변동성, 이런 것들도 사실 활용할 수가 있다. 다양성을 다른 말로 개별적이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변동한다라는 말은 변화하고 있다, 달라진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담보,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아니고 시장 가치지만 일단 환가성, 안정성 측면을 그냥 고려한다 정도.
그래서 사례형,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렸죠. 여섯 필지를 가지고 특별한 조건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너무 가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라고 답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주어진 상태로만 쓰고 부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도 언급은 할 수 있지만 걔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특히나 이 여섯 필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별 감정 평가죠. 은행에서 아무리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을 따르는 거고, 예외에서 자 여기서도 많이 틀렸던 게 은행 즉 의뢰인이 요청을 했다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검토 사항을 검토를 해야죠. 그죠? 검토 사항을 봤을 때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지 개별 원칙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등기나 토지 대장도 지금 각각 필지로 되어 있었고 소유자도 달랐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조심하자라는 거였었고, 3대 원칙.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데, 자 강론 파트의 감정평가 이제 원칙과 관련한 내용들이 혹시나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원칙으로 접근을 하시고, 여기서 감정평가 원리라는 말이 혹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엄밀히 말하면 이걸 뭐 분류하는 기준 자체는 없어요. 자체는 없는데 총론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격 원칙이나 가치 원칙을 연결해서 쓰시고, 강론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감정평가의 원리, 일반적인 내용이나 절차, 그것도 아니다 원칙으로 서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 뒤에 하는 거지, 감정평가 원칙이라는 말이 앞에 서술어가 주어나 목적어에 관계없이 항상 가격 원칙을 쓰는 게 아니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 원칙을 대체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 원리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서 얘가 어떻게 발생하고 형성됐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목차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거 정도 기억하시고, 조건 전제, 조건과 관련해서 이것도 몇 번 출제를 했었는데, 조건과 관련해서 출제를 할 경우에는 특히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요거를 문제에서 주어진 사례형의 문제 경우는 어떻게 잘 포섭을 할지가 일단 중요할 거고, 그리고 조건과 관련이 출제가 됐는데 뭐 시장 가치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냐는 논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금, 종류, 발생 원인, 문제점. 자, 문제점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문제점, 권리금 자체가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작년에 실무에서 10점으로 권리금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권리금은 뭐 10점, 20점이던 이론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단 보여져요.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약국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특수목적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본권 감정평가액이 다른 1층 상가보다 훨씬 높게 산정됐을 때, 근데 이것도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신 답안이 상당히 많았었죠. 같은 층, 지금 본권 건물 안에서 호별 위치가 다른 경우인데, 그러면 본권에서 지하철까지 역과의 거리는 다 동일한 상태죠. 그런 얘기들 했었었죠. 그런 거 조심하시고, 특히나 임대료 관련해서 독점 계약 관련했을 때 임대료 수준이 2배다. 이 2배를 실제 평가에서 다 100% 인정을 하긴 힘들지만 상당 수준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게 합리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그래서 뭐 독점 계약과 관련한 내용들, 독점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혹시나 나오면 프리미엄 같은 얘기들 써주시면 되겠죠. 프리미엄. 권리금. 이것도 수익환법으로 할 때 귀속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무형재산 귀속 영업이익을 설명하라 라고 했을 때 산정 방법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산정 방법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 정확히 내가 아는 거 외웠던 거 좀 전에 봤던 게 나왔다 다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꽂히게 되어 있어요. 단어에 너무 꽂히지 말자. 그리고 뭐 습세권, 호세권 뭐 이런 얘기들 관련해가지고 주거용, 자연적,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얘기들, 입지, 가치 형성력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이제 21회 때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변형을 시킨 거였는데, 지금 뭐 이런 그 가치 형성 요인과 관련해서 조금 관심거리가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한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시민 공원들, 그다음에 그 하천, 그러니까 산책로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그 병세권이라고 하죠. 병원, 대형 병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들이 뭐가 있냐면,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엄청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인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인구는 이미 출제가 됐었죠. 그때 저출산 얘기도 있었죠. 저출산이나 고령화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 이제 21회 1번 때는 좀 크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저금리 기조라든가 그다음에 노령화 이런 것들은 좀 작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감정 평가까지는 직접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뭘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사사분면 모형을 이용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뭐 DSR 규제 완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는 있어요. 예. 근데 양도소득세는 얼마 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굳이 또 출제를 할 것 같진 않고요.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시장 금리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거 문제도 있었었죠. 기준금리냐 시장금리냐 구별해서 접근하시고, 코로나는 뭐 이건 이제 뭐 사례형 연습으로 사실 한 거고, 코로나 이제 뭐 사실상 끝났죠. 그렇죠? 끝났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 19에 대한 뭐 여기는 지금 확산으로 제가 출제를 했지만, 이 영향에 대한 뭐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뭐 이런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장에 대해서 항상 접근을 하실 때 시장을 나누는 분류 기준들이 한 9가지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판단할지를 정하시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가격의 유형에 따라서 매매와 임대 시장을 가장 많이 쓰긴 하죠. 그거 말고도 그 용도별, 주거용이냐 사업용이냐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굳이 섞어서 쓰지 말란 얘기예요. 뭐 지역별, 유형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 나오는 것들이 다른 책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형화 시키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쓰되, 그런 내용인들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다 보여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자. AH 분석법 요거 말고도 뭐 HPM이라든가 ROPM, 실물 옵션 이런 것들의 개념 정도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임대차 3법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거는 뭐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전에 제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자연적 특성, 가치의 경제적 특성 이거 조심하죠.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과 부동산 가치의 경제적 특성은 다른 얘기였었죠. 가치의 경제적 특성의 제일 대표적인 게 지역성 얘기, 그다음에 쓸 게 없다, 다양성, 변동성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 원칙 관련해서 혹시나 경제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경제제와 비교한 원칙 이런 식으로 혹시나 출제가 되면은 그거는 최유 이용 원칙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그렇죠? 경제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거냐, 유사한 거냐, 고유한 거냐 요 분류 체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자. 그다음에 회귀분석법, 그다음에 뭐 조건부, 다른 기타 방식들. 자, 기타 방식들의 목적, 취지 자체는 3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 3방식과 병용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3방식과 병용, 기타 방식과 3방식을 병용하는 자체의 목적, 취지는 그럼 뭐겠어요?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을 위한 거겠죠. 강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정 지표, 건축활동 이런 거 자체는 좀 출제될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경기 측정의 이제 요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변동집, 가격 자체에 대한 변동, 거래량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혹시나 주택과 관련해서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 논리를 펼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고요. 인구에 대한 이동이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번째가 공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가치다운을 넘어갈게요. 자, 지식재산권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데 이제 영업권이라든가 아니면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혹시나 물어볼까봐 이것도 냈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 특징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밑에 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세 가지 특징 정도, 그다음에 3방식, 그다음에 비교 방식 한계, 뭐 강제평가, 이민평가 이런 얘기들도 출제를 했었는데 얘는 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IFRS 얘도 어쨌든 한 번은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가치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 적용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출제를 하긴 했는데 그냥 제목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산의 최유용, 가치평가의 전제, 부채의 공정가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평가 목적과 용도. 자, 문제에서 출제하는 용어가 목적과 용도를 구별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으면 구분해서 쓰자라는 거였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가 목적이 담보, 경매 이런 건데 걔네들을 구별하자면 얘네들은 용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평가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가치의 전제와 조금 더 관련이 있었던 내용들이었었죠. 그래서 뭐 상정 조건, 평가 조건, 특별 상정 조건, 가설적 이런 내용들도 출제를 했지만 얘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혹시나 나온다고 하면 아직 안 나온 게 어쨌든 조건, 그다음에 가치,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요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준 가치 얘기들, 기준 가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고 거기에 뭐 용어를 가치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아니면 물어볼 때만 하세요. 나 이것도 알아 라고 이제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는데 안 물어봤으니까 감점이에요. 그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 외국 규정 얘기들이 있었었죠. 가치 기준 명시 원칙이 필요하다. 이 논의가 있다. 예전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단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뭐 40점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23회 이제 1번에서 감칙이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정상가격과 시장가치 개념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20점인데 나오더라도 뭐 10점, 15점 나오겠지. 근데 40점으로 나오면 그러면 좀 약간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가치 기준과 관련한 문제가. 그러면 배점을 이제 뭘로 채워요? 기준 가치에 대한 모든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다 쓰시면 돼요. 다 쓰고 마지막에 가치 기준으로 바꾸자.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준 가치에 대해서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각각을 다 설명을 하란 얘기예요. 다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5조 1항에 대해 설명하고 5조 2항에 대해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예시를 드는 거죠. 예시를 들면서 외국에는 이런 유형과 규준들이 다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 문제점식으로 언급을 하고 사망에서도 그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을 하고, 그럼 걔네들이 뭐가 있는지 예시를 또 설명을 해두고, 그다음에 합리성과 적법성 할 때 합리성은 그럼 뭘 또 고려해야 되고 적법성은 뭘 또 고려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쪼개서 접근하시는 게 배점을 수월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 문제가 2년차, 3년차 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나는 10점으로 준비했는데 이게 40점으로 나올 때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모든 관련한 내용을 다 때려 넣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물어본 틀 안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하나씩 단어를 다 설명해 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23회 1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연차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대론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대론부터 경제적 가치, 토지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걸 썼다고 좋은 점수가 제가 봤을 때 잘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문제를 적당히 잘 써서 좋은 점수가 나온 거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근데 그래도 내가 도저히 배점을 못 채우겠다. 그러면 10점 포기하고 30점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게.
IFRS 공정가치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뭐 특수가치, 결합가치, 사용가치, 청산가치, 이거는 IFRS와 관련해서 출제를 했지만 이 제목들 자체는 가치 다운론에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뭐 공익가치, 결합가치, 사용가치, 특수가치, 이런 개념들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뭐 정보의 효율성, 배분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이게 제목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었잖아요. 효율성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정보의 효율성이 약성, 준강성, 강성이 있었던 거고, 배분의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비용과 초과이익이 같을 경우, 그때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의 효율성이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했었었죠. 운영의 효율성은 이제 내부적 효율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 뭐 거래 비용의 최소화, 이런 얘기들과 관련이 되어 있죠. 구분지상권 개념, 감정평가 방법, 이거는 문제 이제 배점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상 얘기가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보상 얘기는 잘 안 하셔도 돼요. 이론에서 보상 관련한 얘기가, 그 보상 목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나 보상 평가 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만 보상 얘기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과 보상을 굳이 나눠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일반 얘기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준용하는 조문 이런 것들은 뭐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보상에 너무 집중돼서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평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할 거는 마찬가지로 뭐 혹시나 뭐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업권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보상에서 상당히 자세히 많이 다루잖아요. 일반 평가에서는 그 정도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수익환원법 전체 어정 순수익에서 이제 잔존 시설 이런 빼는 내용들로만 서술을 하고 거기서 그냥 쪼개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게 낫지 굳이 보상까지 끌어들여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IRR법, 그죠? IRR법, MPV법과 IRR법, 이거는 아주 옛날 문제이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득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환원율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MPV와 IRR을 투자 파트에서는 그나마 조금 유력한 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그다음에 그 MPV와 IRR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IRR을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크게 일단 두 가지가 있었죠. MIRR법, IIRR법, 증분에 대한 얘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 IRR 분해법 얘기가 있었죠. 같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소득률, 운영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왜? 자본 차익에 대한 것들이 불확실성 위험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같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운영수익률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균 지배 분산 원리와 관련해서도 그때 위험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떤 걸로 극복을 했어요? 변이 계수라는 걸로 극복을 했었었고, 그렇죠? PI법 같은 경우는 역시 MPV법과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WAPI라고 해서 가정평균 규모에 대한 자금을 고려해서 극복을 했었죠. 그런 내용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ESG가 오히려 뭐 인구 고령화, 저출산보다 훨씬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최근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기저기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자체와 어떤 식으로 관련을 해서 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최대한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긴 했었는데, 요 출제한 이후로 더 ESG는 점차 훨씬 더 늘고 있어요. 훨씬 더. 그리고 그 자동화 AI 있죠? 챗 GPT 같은 거, 그런 게 혹시나 이슈적으로 연결지어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방향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는 필요하다로 가셔야겠죠. 그렇죠? 때려쳐야 된다 하지 마시고, 뭐 객관적일 수 있지만 정성적, 그러니까 정량적, 정성적인 얘기들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될 거고, 특히 이 ESG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 사업성이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투자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와 사업성이에요. 속도가 무조건 빨라야 되고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결국에 판단을 하게 되는데, ESG가 그럼 왜 관련이 있냐?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 공사비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건축 공사비가. 건축을 할 때 그래서 환경과 관련한 요인들이나 내부 자재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조, 조화, 설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건축비에 대한 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그러면 그거를 충당을 하려면 분양가를 결국 올려야 되거든요. 분양가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죠. 사람들이 올렸다가 미분양이 나거나 아니면 그게 안 팔리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쪽과 직접적으로 완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동산 가치, 가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ESG 특히 환경 이게 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만약에 확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좀 제가 문제로 잘 안 내고 배제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녹색 건축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처음 말씀드린 거 있었고, 요거는 기억하시고 확인과 대상물건의 확정은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거 구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대상물건의 확인과 관련해서는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천재지변, 사변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현금 흐름, 그다음에 뭐 증권화, 유가증권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제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시장성 분석. 자, 물음이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시오와 6단계로 설명하시오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7단계를 할 필요가 없고, 뭐 예정 부동산의 경우 뭐 이런 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문제 범위를 문제에서 주어지는 데 안에서 반드시 판단하자. 지역성, 얘는 뭐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나오거나, 근데 걔는 여러 번 이미 출제가 됐었었고, 그때 이제 강조드렸던 게 시장 분석과 지역 분석의 관계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시장성 분석과 개별 분석이 일단 먼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과 개별 분석, 이것도 연결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서술을 할지, 목차는 이미 제가 일반화된 목차로 정해 드렸었어요. 분석 대상, 분석 절차, 분석 방법, 분석 범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하시면 내용적으로 목차 구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관계를 묻던 비교를 묻던 상관없이요. 그죠? 투자 타당성, 간이 타당성, 민감도 분석. 얘도 뭐 나오게 되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10점 정도, 5점에서 10점 정도. 그렇죠? 간이 타당성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었죠. 그래서 임대료를 구해서 시장 임대료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고, 토지 매입 비용을 가지고 시장의 토지 가치와 비교하는 방법. 그래서 전방위 접근법과 후방위 접근법 개념 정도 기억하시고, 민감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요거는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유 기간에 대한 얘기, 두 번째가 기말 잔존 가치, 복귀가액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할인율과 환원율.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할인율과 환원율이고,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할인율에 따라서 할인율이 1% 변동됐을 때 민감도 분석이 거의 마이너스 90%까지 났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4가지 중요 변수 직접적으로 묻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 타당성 분석할 때 MPV, IR나 PI는 안 나오긴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요 외에 다른 방법 얘기도 어쨌든 뭐 5점이라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민감도 분석도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5점짜리로. PI 수익성 지수 얘기도 출제가 됐었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역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 시장 지역, 동일 수급권, 자, 요런 단어들이 혹시나 나오면 조심해서 접근하자. 시장 지역, 마켓 에리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미국에서 쓰는 얘기인데 얘는 동일 수급권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잖아요. 근데 혹시나 문제에서 시장 지역으로 나오면 시장 지역이라는 용어를 살려주고 얘를 쪼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정도로 그냥 포섭하는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그때는 너무 규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 용어와 다른 용어로 출제가 됐을 때는 절대 용어 바꾸지 말고 그걸 그대로 쓰자. 그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 결정 요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도 있었지만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도 이미 3번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출제를 이제 문제 냈던 것들 중에서 시장 가치, 그 다음에 적정 가격,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는 기출 문제가 있었지만 단과에서 냈던 것 같기도 한데,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는 부동산 공시법도 있지만 토지 보상법에서도 있었죠. 그죠? 근데 토지 보상법상 적정 가격의 의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법에서 정해진 의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가격, 시장 가치, 하나 뭐였지? 자, 시장 가치, 시장 가격, 적정 가격이 2개, 토지보상법상 적정 가격과 부동산 공시법상 적정 가격.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기억하시고, 특히 시장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써시면 돼요. 근데 시장 가격은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결정 금액이라고 기억을 하시되 문제에서 혹시나 다른 의의가 주어지면 그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의와 다르게 문제 전제에서 뭔가 의의가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의의는 바로 버리셔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의의로 포섭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내가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적합합니다.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그 다음에 비교할 거는 건물에 대한 생애주기. 그죠? 이거는 달랐었죠, 2개가. 1단지, 이건 나오면 대체적으로 다 잘 쓸 거고, 건축법상 최소 대지 면적 이하. 이것도 이제 몇 번을 강조드렸기 때문에 광평수 토지가 나왔고, 이제 과소, 규모가 과소인 거, 건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거 나누는 게 먼저다. 모든 특수 토지들에서 설명을 할 때, 원칙과 예외를 설명을 할 때 기준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항상 그래서 기준을 먼저 잡고 내용을 설명을 해주자. 그렇죠? 많이 틀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맹지 같은 경우는 원칙이 통로 개설 비용이 원칙이었죠. 그죠? 자료용 토지를 상정하고 이게 원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사도 같은 경우도 감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인근 토지와 함께 의뢰된 경우냐, 사도만 의뢰된 경우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도만 의뢰된 경우에 이제 3가지가 나와 있는 거지. 사도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토지보상법상 시행규칙 제26조를 준용해서 공도사도법상 사도, 사실상 사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분류 기준을 먼저 잡고 배점에 맞춰서 서술을 하자. 기준이 먼저다. 자, 공익사업 보상 관련해서 보상 문제가 한 번쯤 다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서 보상 몇 번 냈었는데, 가치 변동 배제하는 거, 그다음에 실무 기준상 변동 배제하는 사항, 배제하는 방법, 배제하지 않는 가치의 변동. 요거는 의외로 많이 못 썼었죠.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실무 기준, 요거는 이제 해설서의 보상편에 있던 내용들인데 3가지 안에서 각각을 기억해 두세요. 혹시나 몰라서 나오게 되면 보상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요 파트거든요. 왜냐하면 그 밖의 요인은 좀 출제가 몇 번 됐었고, 그죠? 그래서 보상평가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목적 자체의 2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첫 번째가 정당보상 헌법 제23조 3항, 두 번째가 이 개발 이익이나 손실의 배제 67조 1항, 2항. 요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권리금 또 냈죠. 자료 수집 정리 개념 기억하시고, 자, 임대료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임대료는 이미 실무에서 그 CD 금리 관련해서 출제가 됐고, 임대료 실무 매뉴얼이 난 이후로는 아직 이론에서 기출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필요재 경비 관련한 항목들 출제도 했었고, 기초가액, 기대이율 다 설명드렸었죠. 그 개념들. 그리고 적산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임대사례 선정할 때 계약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보증금에 대한 비율, 월세 비중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임대 면적, 그 다음에 계약 특약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좀 일단 가장 제일 중요하고, 적산법에서는 기대율에서 실무에서 어쨌든 CD 금리까지 출제가 됐는데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주거용과 상업용에 대한 얘기들, 그렇죠? 주거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이유를 곱하고 난 뒤에 감가상각 비율을 차감을 해주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상업용 같은 경우는 소득 수익률에서 감가상각 비율을 빼는 거, 그 산식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실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실무로, 그죠? 실무로 10점 정도 내기 딱 좋긴 하거든요. 도박게임 보정에서 사용 거래 사례 등의 요건,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렸죠? 거래 사례 등의 요건인데, 사례 요건인데 거래 사례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한 건 보상평가에서 그 바퀴를 만약에 쓰게 되는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라는 목차를 반드시 쓰시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현업에서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었죠. 그래서 지급 그 시점 관련한 얘기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로 이미 4가지를 물어봤었죠. 뭐 지불 시기라든가 기준 시점이라든가 실제 계약 체결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 사실상 사도 얘기들, 그래서 요건, 이거는 뭐 거의 보상 그 법규 문제죠. 법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근데 법규보다는 나오면 실무로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미 실무는 도로 문제가 1번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에서 혹시나 나오면 한 10점 정도 일단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환원율, 이건 작년에 나왔어가지고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물어본 거였었죠, 그죠? 그래서 소득 증감에 따른 환원율의 조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수익 관련한 내용들, 뭐 매기 일정 퍼센트냐 일정 액이냐에 따라서 뭐 제2개수냐 K개수냐 이런 거 쓸 수 있었던 거 제목 정도, 위험과 인플레이션, 이것도 요 3개가 작년 그 3번 문제에서 목차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었죠, 그렇죠? 투하자본 회수하는 방법, 감가상각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 3가지 정도가 있었고,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에서 감가상각으로 회수하는 거 외에 그 복귀가액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DCF법에서 활용이 됐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적산법, 적산 임대료 관련해서 기초가액, 기대 이율, 그다음에 기대율의 증감 조정, 요거를 적산법에서 좀 1번급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봤었고, 요 내용들 아까 요거 제가 설명드렸던 CD 금리나 이제 주거용, 그다음에 상업용,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 가치, 기업 가치도 그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면 사례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수익환원법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FCF법과 FCF2법 2개를 모두 다 알고 있자. 실무에서 당연히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기업가치 문제도 FCF2법으로 나오면 아마 상당히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BTCF까지는 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FCF2법도 산식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안에서도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3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사 기업 이용법과 유사 거래 이용법 2개를 좀 조심해서 보시고, 개념이 조금씩 달랐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상 거를 이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거래 금액 자체로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특히 비교 요인 분석에서 중요한 게 요 3가지. 소수 지분 할인에 대한 비교 요소와 시장성 할인. 이게 뭐 개념적으로 일치하진 않지만 성숙도 보정하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외에 뭐 매출이라든가 뭐 기업에 대한 등급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절양, 위량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나오더라도 5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향 효과에 대한 얘기, 고가주택에서 저가주택으로 필터링 현상이 발생하는 내용, 요거는 필터링 현상이나 하향 여과 자체는 물어볼 수가 있다. 하향 여과는 이미 기출이 됐었어요, 그렇죠? 용어 물어보는 거는. 자, 매후 환대차, 얘는 실무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혹시나 해서 이론으로 이제 그 개념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출제를 했던 거였었고, 리츠도 사실 뭐 나오게 되면 실무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배당 현금 흐름을 실제로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상 그 리츠와 관련한 그 분이 들어가셔야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외에는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리츠, 지금 저 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지금도 거의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리츠, 그다음에 그
살림 있죠? 예, 살림도 그 특정 몇몇 분이 들어가셔야 그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혹시나 정보가 있다고 하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없는 거니까 버리시고. 예. 그리고 리츠에 대해서 현금 흐름, 자산가치 하는 내용들, 개념들 정도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리츠도 혹시나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돼요? 비상장 주식이나 기업 가치를 이용해서 그냥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100% 틀린 말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보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죠. 보상, 그러니까 법규를 제가 착각을 했었죠. 법규를 다 잘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냈었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다. 그래서 얘도 사실 실무기준 해설서에 보상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실무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어요. 실무는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 그 판단에 대한 기준과 내용들, 요거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고, 불법 형질 변경도 마찬가지, 그렇죠? 중간검사 포함 여부와 행위 제한일 요거. 불법 형질 변경 토지잖아요. 얘가 무허가 건축물 부지라고 했을 때도 행위 제한일 이전,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그 건축물이 됐다 그러면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물인지 아니면 토지인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옵션은 이미 몇 번 출제가 됐었고 나오면 20점도 충분히 얘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고, 기본 옵션에 대한 내용들, 이항 블랙슐즈, 얘는 이제 주가, 얘는 수익률, 그죠? 그 다음에 실물 옵션, 거기에 혹시나 해서 금융 옵션, 신주 인석건부 사채와 전환 사채 얘기를 드렸었죠. 개발 사업, 얘는 출제 가능성이 없지만 유형,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 그래서 B, T, O, L에 대한 개념만 기억을 하면 그 순서에 맞춰서 그냥 써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B는 건설, 빌드, T는 트랜스, 소유권 이전하는 거, L은 리스, O는 오퍼레이팅, 운영, 그죠? 그 순서에 맞춰서만 서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죠. 구분 건물, 특히 공용 부분, 요거 생각보다 많이 못 썼어요. 공용 부분, 요거 또 실무진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요거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는 대지 사용권을 수반하지 않는 구분 건물, 요거 정리해서 말씀드렸었죠. 해설서만 보면 그 내용이 섞여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대지권이 아예 없는 경우냐, 미등기냐로 구분을 해서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의 가액으로 하는 거고, 건물만의 가액으로 할 때는 건물의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하는 법으로 하는 거고,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면 그러면 일체로 될 거를 전제로 해서 일체 가액을 하지만 합리적인 배분 가액에 의해서 배분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해설서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자. 감가 내용들, 이건 거의 다 잘 작성을 하시고, 내용연수법의 종류, 그 다음에 조정 방법, 요거 좀 헷갈리지 말라고 했었었죠. 내용연수법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었었고, 조정 방법은 이제 3가지로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2가지였었죠. 실제 경과연수법은 조정을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미래수행법, 유효연수법 기억하시면 되고, 순수익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혹시나 물어보게 될 경우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다. 특히 경비와 관련해서 이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인율 한정 방법, 이건 대부분 다 잘 서술을 하셨고, 기업 가치 DCF법, 그죠? 이것도 이제 다르게 또 물어봤던 거죠. 기본 요소, 자본 비용, 할인율 자체로 WACC만 떼놓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구분해서 접근하시고, 특히 자기 자본 비용을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풀 때는 CAPM법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골프장 용지, 공유지분 토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각각의 특수 토지의 원칙과 예외들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 변동, 유형 5가지. 요거는 의외로 많이 틀렸었죠. 단순히 순환 얘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정책, 무작위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고, 직업윤리, 윤리 중요한 이유,
이건 다 준비가 거의 대부분 됐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지만 요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냈을 때 아예 다 기본 윤리, 업무 윤리 이런 거 쓰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건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고, 그 위쪽 얘기를 써야죠, 얘는. 그죠? 쓸 거는 만약에 직업 윤리가 중요한 이유, 전문 자격사로서 그때 이 시대만 좀 다르게 썼지만 뭐 크게 배점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법적인 거, 이론적인 거를 나눠서 일단 접근을 해야겠죠. 법에 있는 규정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강론과 관련해서 특히 또 기억하실 게, 이거는 실무, 이론, 법규 모두 다 공통된 내용이에요. 조문 반드시 쓰라고 있어요. 조문 쓰고 안 쓰고의 점수 차이가, 실제 제가 스터디 채점을 할 때는 거기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리금, 또 냈죠? 많이 냈네. 유형재산, 무형재산 보시고, 수익 방식, 환원율, 자본 환원율 구하는 방법, 산정 방법. 환원율 같은 경우는 이제 총 7개 정도가 있죠. 그렇죠? 7개. 실무 기준에서는 나온 게 이제 5가지. 환원율 같은 경우는 시장 추출법 원칙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검토 조정하는 방법. 이 목차 기억해 두세요. 검토 조정 방법이에요. 그렇죠? 뭐 합리성 이런 얘기보다는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검토 조정하는 방법에 이제 요소 구성법, 투자 결합법, 유효 총수익 승수에 의한 방법, 시장에서 발표되는 환원율, 이 4가지가 들어가 있고, 규정에 없는 이론적인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에르두법, 부채감당법 정도가 있겠죠. 할인율 3가지 실무 기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급하시면 되고, 담보 관련해서 PF,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었죠. 그래서 조건과 관련해서 어떤 가정이나 설정 역시 이런 거 하지 말고 PF로 이제 담보 목적을 기준해서, 사실 현업에서는 기타 담보라는 형태로 좀 더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일단지 판단할 때도 단순히 착공이 들어가지 않고 건축 허가만 받았거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중요한 키워드가 장래 이용이 확실시 되면이라고 했었어요. 장래 이용이 확실시 됐을 그 판례도 건축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허가만 받고 된 게 아니라 이미 지목의 개는 먼저 변경이 됐었었죠.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장래 이용이 확실시 돼서 일단지로 평가를 한 거지, 건축 허가만 받았다 일단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안 된다예요, 원칙이. 그죠? 그거 기준. 그다음에 방식들, 뭐 지주 공동, 그다음에 대물 교환, 특가 교환 방식, 이것도 출제가 기출 문제로 됐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냈던 거였었고, 특수 상황 최이용 분석, 그다음에 가격 원칙, 이것들도 제가 좀 많이 냈었죠. 특수 상황은 뭐 어쨌든 10점이든 20점이든 간략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례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특히 나지와 건부지의 최이용 분석 형태의 사례 문제로 주면서 특수 상황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경제 기반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대지가론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개념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개념과 키워드 정도. 구조 사망 전문가. 구조 사망 이거 나온 김에 감칙 제13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감칙 제13조 2항과 사망, 그 많죠. 산출 의견, 산출 근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 그런 거리인데 그거는 저는 이제 시험 이틀 전에 봤었어요. 이틀 전에. 도저히 짱나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나오면 기계적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실무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 분석 관련한 물음이 입지 분석 형태이지만 이런 식의 이제 사례형이 나왔을 경우에 사례형에서 이 사례형으로 이렇게 혹시나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사례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주구장창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물음을 먼저 읽고 물음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거 배분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답안에서 쓸 때 안 꼬이고 생각을 안 해요. 답안 작성을 할 때는 절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시고. 보상 사례, 거래 사례 등의 요건, 일반적, 시간적, 공간적 요건, 요게 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이게 거래 사례 요건이 아니었었죠. 거래 사례 등의 요건이고, 이 거래 사례 등은 위에 문장을 잘 읽어 보시면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사례
대한 요건인 거죠. 그런 거 조심하시고. 영업권 출제를 했었었고, 부당이득. 요거는 이제 법규에서 판례에서 많이 이제 봤던 형태를 그냥 이론으로 한번 응용을 해 본 거고, 가치하락분 문제를 좀 사례형으로 출제를 했었었죠. 그래서 가치하락과 관련해서 역시 사례형이 나와 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제목을 가지고 내가 배분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제목에 맞춰서 그걸 먼저 배분하는 게 최우선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를 최우선하자.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 시장 실패의 원인. 요거는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해요. 정부 실패는 나올 가능성이 없겠지만 시장 실패의 원인, 요거를 생각보다 많이 못 썼어요. 그냥 일반적인 뭐 부동산의 뭐 고가성, 뭐 지역성, 개별성 이런 특성 얘기들로 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인 경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시장의 뭐 불안전성이라든가 외부 효과, 공공재, 독점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걸로 서술을 해 주셔야 되고, 시장 개입 필요성은 위에서 전제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했었었죠. 특징들을 그냥 잡아서 사실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써도 얘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전제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당연히 첫 번째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최우선이에요. 그게 거기서 없으면 그 다음에 개념으로 가는 거죠. 개념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얘도 뭐 무난하게 다 직접환원법 얘기였었고, 현황 기준 불법적 일시적, 이것도 다 잘 서술을 하셨고, 그다음에 DCF 마지막 FCF와 FCF 입법에 대해서,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방법 자체를 물어본 거지 현금 할인 현금 흐름만 물어본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금 흐름 말고도 할인율과 관련한 얘기들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잔존 가치 이런 얘기들도 사실 균등하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보상 얘기들 대부분 다 잘 서술을 해주셨고, 얘도 마찬가지 위법에 기인한 행위. 문제에서 어떠한 상황, 사실을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일정 특정 무허가 건축물 부지, 불법 형질 변경 토지로 가정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이제 많이 봤던 복구되어야 할 임야와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개별 요인, 비교 대상, 비교 시점, 이거는 비교 시점은 거의 다 잘 서술을 해주셨고, 요 물음 2번 같은 경우도 사실 해설서에 딱 박혀 있는 내용인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이 각각에서 특히 뭐 조심하셔야 될 게, 상업지대 같은 경우 뭐 맹지를 뭐 소로와 비교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죠.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두시고, 실무 약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시점 수정, 공시가기준법, 이것도 마찬가지. 보상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상 얘기 안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 평가 얘기 쓰고, 의수구, 원칙과 예외 쓰시면 되겠죠. 원칙에서도 쓰신다고 했을 때 지가 변동률과 뭐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정도는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지가 변동률 안에서 다시 원칙을 나눠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표준지가 속한 신고의 용도 지역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슷한 뭐 공법상 제한, 이용 상황, 신고의 평균 이런 거 얘기를 언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이제 문제를 쭉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아마 다 목차나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좀 머릿속에서 아마 대략적으로는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기준으로 봐서 시험장에서 이 전체 문제를 다시 뭐 내용을 읽어보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문제에서 뭘 잘못 읽어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그거에 대한 복기만 그냥 쭉 한번 하셔서 그것만 따로 메모를 해뒀다가 시험장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것만 체크를 해두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2-3번 정도 연습을 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기출문제 최소 3개, 5개 정도를 연습하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딱 박아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거를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꼭 합격해서 연락을 주시고 떨어져도 연락은 주세요. 떨어지면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와서 상담하시고 어쨌든 그거는 뭐 그 다음 얘기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채점하기 겁낸다고 막 안 하고 하지 마시고 당일 아니면 다음 날 최소한 복귀해서 그 목차를 반드시 써놔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해라도 돼요. 그거 안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답안을 꾸준히 내시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80%는 합격할 것 같거든요. 전체 합격은 모르겠는데 이론은 전체 합격하겠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